자, 잘들 들리시죠? 또 고영진님 오셨네. 오늘 한 분도 카메라를 켜주지 않으셔서, 음, 근데 마음은 편하네요. 또 제 공간이라서. 여기 이제 송파 여러분이 12월 9일이나 16일에 뭐 신청하신 분들은 오픈 모임 오실 때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합니다.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오픈 모임은 그냥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이들 신청해 주시던데 조금 오면 더 좋아요. 조금 오면. 알겠죠? 한두 명이라도 오면 더 좋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장난 아니죠? 이렇게 수다를 떨어가면 24년을 한번 설계해 버리겠습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참 재밌긴 하네요, 요즘에. 혼자 이거 할 땐 좀 외롭거든요. 어차피 투자는 외로운 삶의 연속인 거 아시죠? 오늘도 약간 또 뭐가 또 터지려고 한다, 이거. 자, 잠시. 뭐가 터지려고 하네요. 많이 주워 가시기 바랍니다. 기일 입찰표 설명드릴 때 여기서부터 시작했나? 기초반을. 이런 때. 기초반 이야기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기억을 떠올리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냥 저 항상 아시죠? 항상 막 새롭게 시작하는 거 아시죠? 똑같은 자료를 놓고 저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한 5번 연속 한 적도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기일 입찰표 쓰실 때는요, 기초반이니까 그래 친절하게 설명해야지. 예, 입찰 기일 여기 쓰시는 거 실수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좀 집행관이 딴지를 안 거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다만 입찰자 본인하고 대리인을 바꿔 쓰시면 안 됩니다. 대리인으로 가셨을 땐 대리인 칸에 쓰시는 거고 본인으로 가셨을 땐 본인 칸에 쓰신다.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여기 도장 안 찍는 거. 도장 아니면 지장입니다. 도장 아니면 지장이에요. 사인 안 됩니다. 이 사인 찍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반환 받았습니다인데 왜 벌써 사진 찍나요? 어, 나중에 돌려받을 때, 보증금 돌려받을 때, 어차피 다시 쓰고 찍어야 돼요. 이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표에 항상 체크하시고, 수표는 전날 찾아가시는 거 항상 생각하시라.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이쪽에 100단위, 10단위를 실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들 숫자 칸을 다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셔도 꼭 보고 가시라. 그리고 자기가 쓴 가격의 10%가 아니다. 이 10%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1차 유찰, 2차 유찰 돼 있으면 70%,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 금액의 10% 쓰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금액은요. 여러분이 쓰고 싶은 금액을 쓰는데 공 하나 쓰는 거 조심하시고 더 많이 큰 실수는 0자를 6자로 이렇게 빼가지고 쓰시다가 7자를 약간 8자처럼 고친다거나 이렇게 고친 거 안 됩니다. 인정되지 않아요. 이 칸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공무원들 손이 카메라로 찍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남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숫자를 바꿔줌으로 인해서 많은 불합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오, 임정권님도 오셨네요. 임정권님 환영합니다. 임정권님 아까 약간 모험생처럼 엄청 잘 나가시던데. 그 다음은 위임장 설명드렸죠. 위임장에서 조심할 거는 뭐냐면 이 1, 2, 3 하는 사람이 쭉 들어가는데 입찰자 목록으로 뒤에다가 쓰는 걸로. 그리고 최근에 제가 봉투를 완전 자동화로 만들었잖아요. 등기 칠 때도 물어보니까 등기 칠 때도 여러분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하나에다가 두 개의 그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걸로 합의 봤고요. 주무관하고 무슨 말이냐면 그 외의 용도에다가 우편 수령 신청서 위임하고 등기에 관한 사항 일체 이렇게 두 개를 다 써가지고 두 사건을 다 위임한 걸로 퉁쳐주기로 했습니다. 종이 두 장 뽑을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위임장을 각각 원래는 한 장씩 한 장씩 뽑아서 자기가 도장 찍어 보내야 돼요. 그런데 공동 목록을 만드는 것도 허용했었어요. 거기에 서명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그것도 굉장히 지금 이미 입찰해가지고 건부 낙찰 받아보신 분들은 이제 등기 과정에서도 더 편해졌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역시 우편으로 보내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괜찮죠? 되게 잘했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막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봉투를 지금 여러분에게 해볼까 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어, 안 그래도 회사 일로 귀찮아 죽겠는데 저까지 또 등기를 뭐하러 그렇게 뭐 싼 거를 사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해봤다라고 하는 거, 입찰해가지고 뭔가 등기 필증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지금 많이 받고 있고 자기가 지금 투자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인데 굳이 봉투 들어가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항상 질문은 뭔가 하지 말라고 한다, 그죠? 소액으로 뭔가 묻어놓는 거에 공감을 하시면 괜찮지만 아니면 뭐 경험 삼아 하는 거는 하지 마세요. 경험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더 잘 됩니다. 아시겠죠? 묻고 잊어버리는 거는 들어오시는 거는 찬성합니다. 저도. 왜냐면 자식 때 보통 그런 게 빛을 발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통 자식 때 뭔가 얻어갈 등기를 많이 쳐놓고 가신 분들이 제사밥을 잘 얻어먹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제사밥을 많이 못 얻어 드세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누군가를 기억해줄 후세대가 있으려면은 우리로 인해서 뭔가 그 지역에 남아있는 사회적 자본이든 인적 자본이든 경제적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부잣집 알죠? 경주. 아시는 분들은 경주 사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경주 최부잣집 자식들은요 손자 손녀 때도 지금까지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게 있기 때문에 그분 얘기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접을 아직도 많이 받는데요. 음, 그런 걸 만들어 가시던가 명예를 구하시는 분들은 많이 풀어주고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제 동쌤이 그룹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룹을 만들고 있는데 그룹 만들고 있는 거에 한쪽 귀퉁이를 봤더니 재단 공익재단 그룹도 있더라고요. 그게 고아원하고 뭐였더라 해외 뭐 하는 거랑 집 지어주는 거랑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계열사를 하나씩 맡게 될 것 같은데 제가 그거 맡는다고 했어요. 나중에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게? 그죠? 가난한 사람들 막 저는 이제 고아원 만약에 맡게 되면 그 애들한테 20세 졸업하면 500 주고 그냥 내보내요, 보통. 여러분 제도를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살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경매를 고등학교 1, 2, 3학년 공부하지 말고 나한테 경매 배워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3학년쯤에 낙찰 하나 무피로 받지 않겠습니까? 맥도날드 알바하면서 낙찰 받아가지고 2개, 3개 가지고 있으면서 전세 주고 월세 받아가지고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그 사람들은 패배의식이 너무 심할 거기 때문에 안 돼, 안 돼를 계속 들어서 그렇지 사실 자기가 되는 거 한두 개 하면 20살 때부터 죽고 싶은 생각은 안 들지 않을까요? 나중에 한번 꼭 해보겠습니다. 아직 젊으니까요. 그러려면 이제 돈을 더 많이 많이 벌어야죠. 공동입찰 신고서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 기초방에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파일로 다 들여버릴 테니까 지금은 영상 찍는 게 목적이어서 지금 이렇게 갑니다. 말 좀 빠르면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입찰할 때도 공동으로 들어갈 때 제가 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라 그랬죠. 근데 등기 칠 때도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하고 하는 일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해진 일이 아니고 공무원도 새로운 제도가 적응할 필요가 있고 우리도 어떤 새로운 일을 만들 때 만들어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요청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으면 협의체하고 다 협상이 된 과정을 공무원들에게 잘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번도 남들이 안 해본 일을 새롭게 이렇게 정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입찰 한 걸 가지고 이렇게 아무런 우편 소요 없이 등기까지 완료해내면 이 등기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무슨 법원이더라? 구천 지원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기준으로 만들어내면 이 주무관이 했던 그 일을 다른 법원에 알려주면 됩니다. 변화로. 우리 이렇게 했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이 업무 처리 방식이 룰이 된다는 거. 나만 재밌구나. 네, 나만 재밌어요. 이런 게 재밌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게 재미없는 사람들은 뭐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하던 대로. 하던 대로 하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조금 빨리 했어요. 그 다음에 도장을 3개 찍는 거 요거는 봐줍니다. 요건 봐줍니다. 안 봐주는 거 절대 뭐냐면 여기 이 물건 번호 안 쓰는 거 안 봐줍니다. 이걸 봐줄 수가 없어요. 물건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찌라시 나눠주는 거에 보면 물건 번호가 없는데 그냥 1번으로 엑셀 표기가 돼 있는 그런 프린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1번은 한 개 있다는 뜻으로 그 사람들은 표현했지만 사실상 물건 번호 1번을 그 찌라시를 보고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립찰표는 전 전날 작성해 가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신내림이 내린 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찰 가격만 비워놓고 보증금까지는 다 작성을 해서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실수가 나와요. 당일날 정신 없습니다. 저도 실수 나올까 봐 굉장히 아직까지 두려운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입찰 특강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막 10명, 20명씩 와가지고 저한테 막 다다다다다다다 여러분 연락으로 다다다다다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지금 오고 계신가? 뭐 이러잖아요. 그 너무 제가 소홀하게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하고요. 그게 너무 많은 연락이 와가지고 나도 정신이 없어. 그래서 나도 서류 전날 다 써갑니다.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긴 하는데 실수 나올까 봐 두려워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신경을 쓰다가 여기 들어간 거에 실수를 해버리면 우리 낙찰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음. 이쪽 찍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찍는 것도 봐줘요. 연간한 집행관들은.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알겠지? 여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잘라가지고 줄 거예요. 그때 집행관이 그날 온 사람들 번호를 이렇게 순서 번호, 순서 도장 번호를 찍어가지고 주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 꿀팁 중에 하나는 이걸 뜯었을 때 타경 번호 같은 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 번호에 타경 번호를 이 뜯은 종이에다가 써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럼 타경번호 부를 때 내 물건인지 빨리 들을 수 있어요. 거기는 뭐 146번이라고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분증을 항상 꺼내서 가지고 계시고 이거 같이 있을 때 신분증 있는 주머니에 같이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중에 이거 못 찾는 분도 계십니다. 그 세일을 못 찾고 잊어버려가지고 아니면 어디 넣어놨는지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 얘기하다가 그때 우리 한 2시간 가버렸죠. 그래서 좀 그래서 써놨어. 여기에 띵비님이 이제 있어가지고 띵비님이 성실적 경매 공유물 분할 소송을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기초반이 아니라 완전 심화 실전 날라가 버렸죠. 이제 여기 기초반 특강을 하겠습니다. 기초반 특강. 이 부산에서 오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부산에 가서 얘기를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주 기초적인 얘기만 했었어야 되는데 사람들 표정이 너무 좋아서 제가 흥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뒤에 그 소장님이 뭔가 해야 될 때 그 시간 다 잡아먹고 제가 2시간 동안 다 얘기 혼자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막 난리 났어. 막 형식 공을 분할 조성 가고 막 근저당 비교하는 거 해버리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표정이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상당히 지금 입안에 있습니다. 잘하시는 엔제주님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탁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 너무 많이 갔다. 영어로는 went too far. 너무 많이 갔어 내가. 넘어서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기초반에서 절대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부산에 계신 분 그래도 저를 다시 한번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날 제가 죄송했습니다. 너무 흥분했어요. 다시 내려갈 때 그런 흥분 안 할게요. 진짜 기초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경매는 할 수 있는 종류가 3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입찰하는 입장에서 다 똑같아요. 다른 거 한 개만 있어요. 다른 거 한 개. 기초반이어도 이제 저의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실수하지 않을 것만 하나 적어놓으세요. 요거요. 띵띵 때문에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합니다. 형식적 경매는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건 이러고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변호사들도 이걸 몰라서 실수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그래도 줄부한테 배웠으니까 줄부는 그 이해하는 거를 토대로 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버리냐면 이게 왜 생기는 거야? 형식적 경매 왜 생겨? 왜 생긴지를 먼저 알아버리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링컨 비유했죠.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여기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뭘 위해서 형식 경매를 넘기냐면 사람들이 공유자들이 여러 명 있어. 뭐 상속받았으면 10명 혹은 자손까지 내려갔으면 20명, 30명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사소한 팁을 알아놓자면 한 명당 소송할 때 드는 비용이 인지송달료까지 포함해서 5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지분 쪼개기 들어가 있는 물건들을 갖다 사신 경우가 있어요. 강남에 가서 그런 거 유명한 거 하나 사시더라고. 거기 안에 100명이나 200명이 들어있으면 이건 소송하기도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소송 비용만 1,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지분 쪼개기 여러분 사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절대 사지 말아야 될 거 5개는 안 사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절대 사지 마세요. 아무리 호황기가 와도. 알겠죠? 그 다음에 분양형이란 말이 붙어있는 뭔가. 분양형 기업, 콘도, 호텔, 분양형 민박도 안 돼. 알겠죠? 분양형이라는 게 뭐가 앞에 붙어있으면 그 업무 처리를 대신 해주는 업체가 있다는 뜻인데 이 업체가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아요. 담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익이 생길 리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건 언제냐면 이 호텔이 망해가지고 경매로 나와. 지금 영종도에 2개가 나와 있거든요. 얘가 거의 가격이 10분의 1 정도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내가 1년에 한 2-3번 이용하는 걸로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가시는 건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마. 경매로만 하세요. 경매하는 사람들은요. 부동산 하는 사람 중에 이 전문가들한테 많이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매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좀 행복 수준이 높은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유가 뭐겠어요? 망한 사람들을 봤잖아. 그리고 망한 사람들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사지 말아야 될 걸 알고 사지 말아야 될 것도 더 싸게 사잖아요. 그죠? 네, 영종도에 호텔 분양형 호텔이 지금 경매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거의 2년째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분양형 호텔에다 돈을 넣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나올 겁니다. 또 까먹었다. 뭐였지? 분양형 하지 말라 그랬고 생활형 숙박시설 하지 말라 그랬고 그리고 여러분이 오피스텔을 구별할 수가 없을 텐데 오피스텔도 하지 말라고 저는 애매한데 여기에 또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도 있는 거 아니야? 초보니까 없겠지. 기초반이니까. 자기가 임대사업자로 부기등기까지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로 늘려가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오피스텔은 그냥 수익형 물건이라고 생각하세요. 값이 오르지는 않아요. 수익형으로 내가 월세하고 이자율을 또이또이 해가지고 12% 넘겨버리는 수익률을 내는 오피스텔을 잡을 거다. 그럼 저 찬성합니다. 근데 그렇게 잡는 방법은 경매밖에 없어요. 오피스텔은 분양할 때는 절대 그 수익률이 안 나와요. 한 3, 4, 많으면 5 나옵니다. 근데 그거 세금 떼고 재산세 내고 여러 가지 교통 혼잡세 뭐 이런 거 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피스텔 할 줄 모르잖아요. 일단 모른다 가정할게요. 지금 여기서 좀 잘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긴 한데 그냥 기초반을 하지 마. 오피스텔 하지 마요. 오피스텔 뭐 사무용, 주거용 하지 마세요.
오피스텔 두 개로 나뉘어요. 바닥 난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없으면은 사무용 오피스텔이라고 하고 있으면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요.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바닥 난방 때문에 정해진 말이라서 주거용에도 사무용이라든지 그런 사무소를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근린상가, 근린 빌라라 근생 빌라라고 할까요? 근린 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린 생활시설. 이걸 줄여서 근생이라고 해요. 근데 근생인데 허가 받을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근생으로 신고를 한 거지. 그런데 사실은 빌라처럼 임대를 하는 거예요.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거나. 이런 것도 절대 하지 마세요. 근생 빌라는 제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성장을 하면 한 1년 정도 뒤에 보면 여러분 그래도 조금은 더 많이 알고 넓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를 만나시면 근생 빌라로 재개발 투자하시는 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비용이 4분의 1밖에 안 들어. 비용이. 그러니까 보통 4억 주고 사야 되는 물건이다. 그럼 이걸 1억 주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입주권이 나와. 이런 거는 여러분이 법을 좀 많이 아셔야 돼. 이게 도정법을 거의 좀 숙달을 하시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청산 물건 대상이 되는 이전법, 구조례하고 신조례에 맞물리는 지점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거를 증명하는 방법까지 보실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은 구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재개발을. 알겠죠? 근생빌라 하지 마세요. 다 써주시네. 선수님 감사합니다. 생수, 분양의 오피스 아예 하지 마. 근생빌라 하지 마세요. 근생빌라라는 말은 그리고 제가 만들어낸 말에 가깝고 이건 사람들이 통용되는 말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근린생활시설을 하지 마세요. 근린생활시설. 여기서의 등록된 형태는 사무소라고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경매에 가끔 나옵니다. 사무소라고 등록된 것도 있고 어, 뭐라고 등록된 것도 있더라. 자파점 막 이런 식으로 등록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 종류 내에 들어가 있는 걸로 뭔가 등록을 해놓은 거지. 근데 사실은 그냥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는 뭐가 안 되냐면 이건 상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의 혜택을 못 받아. 주택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일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2년마다 5%씩 올리는 혜택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안 됩니다. 알겠죠?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안 돼요. 그러니까 주택에서 받는 모든 혜택 다 안 돼. 언제만 돼? 재개발할 때 입주권 주는 건 가능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하려면 골라낼 수 있는 눈은 이건 배우시기 전에는 안 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일단 지금 하지 마. 지금 여러분은 기초과일 땐 아파트를 먼저 하세요. 제가 거꾸로 간 거 얘기했죠? 거꾸로 한 거 얘기했죠. 아파트를 먼저 3개 정도 해보신 다음에 다른 걸로 가시는 게 제가 보기엔 정석인 것 같습니다. 정석. 그리고 저는 다른 데 이제 다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 때도 저는 아파트 위주로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파트가 될 거 위주로. 저는 이제 주로 아파트가 너무 비싸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될 거 위주로 가는 재개발을 이제 많이 공부한 겁니다. 돈을 조금 넣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딸이 혜택을 봐도 되니까. 내 인생 지나고 나서 혜택 봐도 되잖아요. 10년, 20년 뒤에 내가 살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딸은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자산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인적 자본을 열심히 지금 살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좀 부를 좀 안겨드리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도 우리 딸한테 좀 잘해주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죠? 네가 질구 딸이냐 이러면서 좀 잘해주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이게 약간 그런 겁니다.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이라고 해요. 이종 근생은 주택수에 포함되더라고요. 지분 상속받은 것이 이종 근생일 때 그게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가지고 빌라 형식으로 주택처럼 등록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현황 조사상 주거로 사용됨 이렇게 공무원이 확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위반 건축물 등재도 한 번씩은 시켜요. 그런 거면은 주택수에 포함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종근생 중에서 지금 제가 볼 때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형사님 혹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그 등기에 기록돼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종근생 중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종근생 안에는 또 오피스텔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완전 다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야. 제가 말하는 거는 근린 생활시설이가 되어 있는 건 이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종 쪽에 들어가야 되나? 전반적으로 근생은 다 지금 주택 이런 거에 포함이 안 되는데 오피스텔 때문에 지금 이종 근생이라는 거에 지금 폭넓은 거에 지금 착각을 조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종 근생 안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주택수 산정에서 취득세에 포함이 안 되느냐 아니면 양도세에 포함이 안 되느냐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분양하는 데는 분양권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세금 낼 때는 또 지장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정확하게 살고 보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종 근생 안에 오피스텔이 포함된다니까요. 네, 아마 그런 걸 겁니다. 등록되어 있는 게 이종 근생 내부에 있는 사무소 같은 게 아니고 오피스텔이라든지 뭐가 또 되어 있을까요? 음, 오피스텔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마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하고 비슷하게 주차장 수만 줄여갖고 만든 거 이명박 때 나왔습니다. 아마 그런 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낄 거 하나 더 드릴게요. 경매 검색을 해보면 거기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나와요. 주택 있잖아요. 단독주택을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재개발 지역에 주택이라는 걸 클릭해놓고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그 주택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도 나와요. 이것도 하지 마세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오피스텔이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똑같은데 주차장만 좀 덜 짓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주택에 들어갑니다. 일부 법에서는. 아시겠죠?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건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포함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취득세, 분양권, 양도세, 하나 더 뭐 있어? 하나 더 뭐 있지? 종부세? 종부세는 상관없잖아. 종부세까지 상관있구나. 그 각각의 세금마다 이게 다 다릅니다. 이거는 완전 좀 자세하게 검토를 받아보셔야 돼요. 재산세는 각각 내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재산세는 어차피 내야 돼요. 재산세는 도로 빼고는 다 냅니다. 토지도 내요. 여러분 대지라는 거, 전이라는 거 이것도 재산세 냅니다. 도로만 안 내요. 그러니까 제가 공투할 때 왜 도로를 위주로 찾냐면 용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안전하잖아요. 왜냐면 우리 각자 취하고 있는 성향을 다 따라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3주택 이상이야. 그럼 취득세 낼 때 내는 돈이 다르죠. 법인으로 들어왔어요. 12%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1.1% 내야 되잖아. 근데 우리 다 n분의 1로 해가지고 내면 여러분 마음속에 갑자기 분노가 끓어오르잖아. 야 나는 1.1%인데 나 12%낸 너랑 퉁쳐가지고 내가 지금 네 돈까지 더 내줘야 돼. 이거 좀 그렇잖아요. 저는 공투는 도로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세금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세도 안 나와요. 근데 이것도 n분의 1 할 필요가 없어. 재산세도 여러분이 주택을 또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서 또 종부세 대상이냐 아니냐. 우린 종부세 내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기초반이지만 알겠죠? 하지만 우린 지금 아무도 종부세를 내고 있지 않을 거야. 난 확신해. 그죠? 있어요? 종부세 내는 사람? 없죠? 우리 반에 없을 것 같아요. 종부세부터가 머리가 아파요, 되게. 그렇죠. 내야죠죠, 내야죠. 아, 우리 긍정하고 나다, 긍정하고. 자기 암시. 우린 내고 있다. 난 종부세를 열심히 내고 있다. 알겠죠? 종부세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까지 한 2, 3천 정도가 됐었는데 이게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진짜. 안 했는데. 근데 이게 갑자기 확 줄어서 10분의 1로 넘게 줄여서 200 이하로 내려간 거 보니까 아마도 공시지가가 많이 내려갔나 봐요. 현실화 시킨다더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행정부 수장이 자기가 그냥 직권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입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법인 12% 취득세 내는 거를 그거 완화시키는 거는 입법이 필요한가 봐. 그래서 대기 중입니다. 올해 3월에 원래 될라 그랬어요. 근데 민주당이 이걸 찬성표를 던져줄 리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계류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잠깐만, 또 오늘 이야기 기초반 넘었지, 지금. 지금 앞에 10분 지우세요, 여러분. 레드선. 이거 기초반이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지금 뭐야. 10학원도 다 못하는 것들인데. 좋아요? 선생님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대체로 지금 가만히 조용히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저 새끼 뭐지? 또 지랄하네? 뭐 이런단 말이에요. 알겠죠? 다시 기초로 돌아가요. 오늘 띵띵님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또 이게 제가 또 부스터를 걸리게 만드네. 자, 다시. 자, 묻어갑니다. 이미경매는 근저당 갖고 걸었어요. 근저당은 물권 이해하시라. 묶어. 기초반도 알아야 돼, 이거. 근저당은 물권은 흡수 배당. 흡수는 밑에서부터 빨아 들어오는 거. 물은 빨아들인다, 물권 흡수.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어떻게 보냐. 말소기준권 잡은 근저당은 아래에 있는 돈을 싹 가져가는 것처럼 보여서 맨 위에 것만 마치 변제를 해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초보가 보기에는. 강제는 뭐냐면 판결문을 받아야 돼. 판결문을. 소송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되는데 강제 경매의 폭은 넓어. 돈 받을 것만 있으면 다 됩니다. 알겠죠? 주로 우리는 뭘 할 거냐? 우리는 변호사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쓰는 건 부당이득금 소송. 부당이득금 소송. 그다음에 강제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요 정도. 강제 팔경무 우리 두 개 정도 하게. 대여금 반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돈 빌려줬는데 돈 못 받잖아. 그 집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소송 거는 거예요. 요 두 개 정도 우리가 쓸 거야. 민법에서. 그럼 이제 형식적 경매 때는 뭐 쓰냐? 이건 좀 난도가 올라가. 이건 기초반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는 절차로 그거에 의해 바이. 4는 뭐냐? 4. 현금 청산을 위해서. 현금 청산을 위해서. 여러분, 아파트 하나 생각해 보세요. 이걸 5명이 지분으로 상속 지분으로 가지고 있어. 빌라든. 그럼 나는 화장실을 가지고 여러분 안방을 가지고 작은 방을 가지고 쪼갤 겁니까? 이거 톱으로 쏠 수 있나요? 이게 안 돼. 이런 게 중대한 가치 손상 혹은 현격한 가치 손상 이거를 이유로 현금으로 청산할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그걸 위해서 하는 소송이 공유물 분할 소송입니다. 다시 현금 청산을 위해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 누가 공유자들의 오브 더 피플 오브 더 쉐어
공유한 사람들의 소송이 형식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유한 사람들 자체가 뭐 하자 그랬어 지금? 현금 청산하자고 그랬지.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낙찰을 딱 받아가니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를 하겠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것까지만. 여기까지만. 기초반 여기까지 갑시다. 띵기인 때문에 너무 많이 갔어. 지난 시간 이거 갖고 한 30분 얘기했지. 그래도 그 녹화해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 번 돌려보시면 여러분이 좋았을 텐데 아깝다, 아까워. 뭐 다음 텀에 또 기회가 있겠죠? 기초반 하고 말 거 아니죠? 기초만 하고 보통 그만두신 분도 한 반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기초반의 수요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용쌤 그 지분경매 기초반이 아직도 안 없어집니다. 불멸의 일이에요. 클래스 U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수익을 벌어들인 강의래요. 그런 여러분이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읽은 책을 여러분 하나 또 소개해드릴게요. 맨날 책을 읽으니까 좋은 점이 있네요. 알려드릴 게 항상 하나씩 있네.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면요. 하실 일은 패시브 인컴을 만들고 난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강하게 있을 거예요. 그죠? 난 지금도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겨우 격렬히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 난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가지고 자동으로 돈이 일하게 만들어서 나는 나 혼자 편히 놀고 쉴 거야. 여행을 주로 다니면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막 그렇게 썬비치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탁 비키니 입고 누워서 태닝 바르는 상상을 하면 가끔은 좋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상상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면 절대 자산이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책이에요. 결론이. 왜 그러냐면 일을 해야 모이고 생겨가고 쌓여가는데 일을 안 한다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 좋은 상상을 하시면 계속 놀아지기만 합니다. 신기하죠?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상상을 먼저 해야 되냐면 안 갔잖아 아직 거기까지. 노는 상상은 그때 하시고 지금은 일하는 상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일이 뭐냐면 이제 경매 많이 다니는 상상. 뇌는 인식을 수치로 뭐 얼마 가져와 통장에서 인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뭘 하고 있을 때 돈이 생기는지를 상상을 해보세요. 경매 자주 가고 낙찰받는 기쁨 있잖아. 와! 이게 돈이 생긴 거 아닌가요? 그 상상을 자꾸 지금은 하세요. 그럼 그게 자꾸 생기겠지 뭐 그 일이. 맞죠? 낙찰 상상도 괜찮죠. 낙찰 다음에 또 돈 버는 건 뭐예요? 수익을 냈을 때 아니야. 매매 계약을 했을 때 그 상상하는 거야. 매매 계약서 딱 제출하면서 둘이 교환하면서 악수하면서 와! 누가 유레카 혼자 방 안에 가가지고 예. 낙찰 매도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이 자주 하시거나 아니면 안 파는 거 좋아하시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안 판다 주입니다. 안 파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30개 정도 임대를 돌리는 상상을 해보세요. 금리가 올라갔을 땐 좀 어렵겠지만 조금씩 원금을 줄여가면서 이제 제도 이제 꾸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완성이 되면 사실상 매달 남들 연봉 억대 연봉 해당되는 돈이 월급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러면 사실 그때부터 하는 일은 어떤 일이 되냐면 아마 일은 더 많이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부터는 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용산 보면 제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주변에 있는 되게 일을 많이 해서 올라가신 분들이 안 쉬어요. 쉬지 않아. 왜냐하면 그 돈은 현금들을 자꾸 자산과 주식으로 바꿔놓는 거, 부동산과 주식으로 바꾸는 거, 요 두 개가 그냥 일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감정적 요소도 다 빼버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의 종류는 뭐냐면 자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 현금을 주식과 부동산으로 바꾸는 일, 이게 다예요, 그냥. 맞죠? 아, 저는 오늘 책을 읽어서 이거에 동의가 너무 돼서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신조는 다를 수가 있어요. 다만 부로 가는 목표를 잡으셨으면 현금 흐름을 주식과 부동산으로 바꿔놓는 일이 전부 다라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저는 항상 제목이 궁금한, 제목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목이 뭐였더라? 죄송합니다. 이게 또 여러 권을 읽다 보면요, 이렇게 한 권을 지정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참 난감해요. 제목이 뭐였더라? 후에 확장이었나 확언이었나 뭐 잘 모르겠네요. 하여간 그런 겁니다. 그다음 강제와 형식적인 차이를 말해보세요 했을 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으면 끝입니다. 강제와 형식적인 차이 뭐야? 부의 확언인 것 같기도 한데 부의 확장인 것 같기도 해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부의 뭐야? 이 정도는 괜찮네. 강제는 소송이 많아. 형식적은 소송이 한 개. 뭐라고? 공유물 분할 소송. 공유물 분할 소송. 오늘 많이 피곤하네. 그래도 힘내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신 분도 있으니까. 오늘 애기한테 시달렸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지금 이제 애기를 와이프한테 토스하고 왔습니다. 아, 애기가 귀엽습니다. 귀여워. 항상 들고 있고 싶고. 만약에 핸드폰 고리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가지고 달고 다니고 싶은데. 이런 시기가 금방 지나간다면서 여러분 조언을 해주세요. 한 3, 4살쯤만 지나가면 아빠 미워 나오기 시작한다며. 네,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순삭이에요. 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자, 민사 본안과 신청 집행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 기초반 때 한번 했으니까 여러분 다 대답할 수 있겠지. 민사 본안에서 뭐 신청해요? 선숙님이 오늘은 리더네. 자꾸 대답해보세요. 민사 본안에서 뭐 신청해요? 생각이 안 나. 하, 민사 본안에서 경매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부당이득금 소송하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고 소송과 관련된 건 전부 다 민사 본안입니다. 다시 민사 본안위를 클릭하면 전부 다 소송과 관련된 거야. 오케이. 소송 이렇게 연결 지어놔요. 특히 우리 경매하는 사람들은 부당이득금 소송, 대여금 반환은 경매하는 사람들은 또 잘 안 해.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 빌려줬을 때 받을 때 아마 공투하다가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할 텐데요. 여러분 서로가 돈을 좀 잘 안 갚아. 내가 이쪽 계좌로 계좌 기록만 있으면 돼요. 계좌 기록만. 이쪽 계좌로 3천만 원 넘겨줬어. 근데 이 사람이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줘. 혹은 공투를 찾아줘야 되는데 돈을 안 돌려줘. 그러면 여러분 소송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무서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계좌 기록만 있으면 돼요. 다만 공투할 때 사람을 모았잖아요. 등기부를 가져오라 그래. 담보로 잡을 자산이 있는 사람들만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근저당을 잡으라는 뜻이 아니고 계좌 기록만 있으면 그리고 오간 문자 기록만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어떻게든 다 경매를 넘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서로 실력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자유자재로 이렇게 현금 넘기는 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맞죠? 귀찮긴 하겠지만 소장 쓰는 거 얼마 안 걸리니까 금방 할 수 있는 이게 민사 본안이야. 오케이? 두 번째. 본안 소송을 진행할 때 갑자기 피고가 바뀌어버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행위의 제약을 강화하는 건 다 신청이야. 가압류 신청, 가처분 신청. 여러분이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이런 거. 그렇지. 행위 제약의 가처분. 가압류는 채권에 대해서 부동산을 묶어두는 걸 가압류라고 해요. 가처분 가압류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좋아요. 집행은 뭐예요? 집행 버튼 눌렀을 때 뭐 나왔어요? 강제 집행도 할 수 있었고 경매 신청도 할 수 있었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본안 서류를 보면 서류 조치에 민사 서류 들어간 다음에 소장 쓰는 거 나오죠? 답변서와 준비 서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초반 다시 한번 설명입니다. 답변서는 저쪽에서부터 무슨 의견 제시가 왔을 때 내가 답을 해주는 게 답변서. 준비 서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의견 제시를 할 때 쓰는 게 준비 서면. 그러니까 피고 원고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원고가 처음에 소장을 썼잖아. 그러면 의견 제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처음에 쓴 소장이 원고의 준비 서면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주장 한 개를 더 할 거면 준비 서면 하나 추가하시면 돼. 그러면 소장을 받았던 상대방 피고 측은 할 말이 있겠지. 네 말 틀려 이렇게. 그게 답변서야. 알겠죠? 좋아요. 민사 신청에는 가압류, 가처분 하나 더 까먹지 말자. 경매하는 사람.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이거는 우리가 신청할 게 아니고 받을 거. 등기를 보고 임차권 설정이라는 게 돼 있으면 상세 페이지로 찾아가서 이거 날짜가 근저당보다 빠르구나 이렇게 알려고 지식으로 알려고. 세 번째 건 지식.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뭐 가압류 신청은 경매하다가 할 경우는 잘 없지. 가처분 신청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여러분이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귀찮긴 해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진행하셔도 사실은 그러니까 눈치 빠르면 가가지고 이 사람이 전대차를 구해가지고 이 약삭 빠르게 교활하게 빨리 임차인을 바꿔버릴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일까? 이런 걸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일 것 같으면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집행 들어가면 강제경매 신청도 할 수 있고 임의경매 신청도 할 수 있고 임의경매는 근저당권 갖고 하는 거고 강제경매는 소송 판결문 갖고 하는 거고 인도명령은 여러분 낙찰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인도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느낌? 아시겠죠? 아시겠죠? 채권계산서는 배당받을 때 배당받기 전에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보정명령을 여러분이 많이 받게 됩니다. 잘못 계산을 할 거거든. 다만 여기서 별표 쳐놓으실 것.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신청 가능해요. 채권계산서. 그러니까 판결문을 처음에 잘 써야 돼. 판결문 누가 쓰는 거예요? 기초반에 물어보면 다 똑같이 얘기한다. 판결문 누가 씁니까? 판사 이렇게 얘기할 거야 여러분 거의 다. 맞죠? 자기가 쓰는 거예요. 판결문은 자기가 쓰는 거야. 자기가. 판사는 뭐 해줘? 그 판결문이 틀렸으면 틀린 거 수정해주고 아니면 잘 썼으면 그 잘 쓴 거대로 그냥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구 원인과 청구 취지를 쓸 때 청구 취지 맨 위에 뭐라고 문구를 쓰냐면 1. 이 사람이 3개월간 내지 않은 임차료 180만 원을 지급하라. 2. 1번 항목은 뭐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취지를.
그러면 나는 판결을 구합니다. 제대로 되어 있으면 나는 판결을 구합니다만 이렇게 지우고 1, 2번을 판결문으로 내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판사는? 맞죠? 그러니까 판결문 누가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저도 초반에 용어를 좀 잘못 썼겠죠? 그래서 음, 피고의 점유 종료일인가? 아, 이거는 제가 문구를 다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 들어가시는 분 있으면 부당이득금 이번에 띵디님을 통해서 여러분 관전하실 거잖아요, 일렬에서. 그 용어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판사가 애매모호한 용어를 각주를 붙여가지고 이 용어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 가지로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로 바꿔라는 단어를 정해줬어요. 점유 종료일이었던 것 같은데. 예, 정확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면 여러분한테 이제 완결된 판결문을 줄 수 있게 되지. 그럼 뭐가 좋아? 보정명령이 안 나와요, 이제. 여러분이 쓴 게 그냥 그대로 판결문이 됩니다. 그럼 속도가 줄죠? 완전 빨라지겠죠? 속도가 늘죠? 스피드 옵션 검색하는 거 경매 검색 누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종합 검색을 눌러보면 이 종합 검색 아래에 소재지랑 이런 걸 검색할 수 있는 게 나와. 특수문 검색하면 좀 더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주로 검색하는 방법. 여러분 아파트를 먼저 알아보세요. 세개되기 전까지는 아파트 외에 다른 거는 그냥 공투 조금씩 들어가는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이런 거 말고는 하지 마세요. 큰 돈을 계속 아파트에 3개 정도는 해보세요. 나는 3개가 기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2개까지는 거의 그냥 1주택하고 똑같이 시급을 해준단 말이죠. 아니면 큼직큼직하게 옮겨가시면서 하실 분 있죠.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삶의 규모를 줄이고 월세로 바꿔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실 분들이 아니면 자기 큰 집을 옮기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 이런 거는 한시적 일가구 2주택 제도를 활용하세요. 그래서 막 1억이야 투자한다고 막 섞어가지고 막 나중에 이거는 뭐 세금이 8%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한시적 일가구 2주택은 계속 면제란 말이에요. 비과세, 비과세. 살던 집을 살던 집을 사서 1년 뒤가 되면 하나를 더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하고 비슷한 입지 하나를 갭 투자해가지고 사는 거야, 하나를. 그럼 내 현금 다 묶였지, 이제. 그죠? 그러면 얘가 2년 되는 시점에 돌려가지고 이때 이걸 팔아. 팔면서 동시에 하나를 사. 그죠?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나면 다시 이게 2년이 돼 있죠? 그죠? 그러면 거래는 몇 개당 하나씩? 1년에 한 개 혹은 2개씩 하는 거죠? 사고 팔고를 1년마다 하나씩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가 지정해줬어. 네가 수익 다 가져가게 해줄게. 그러니까 입지 좋은데 계속 한시적 일가구 주택으로 1년에 한 번씩만 거래를 하시는 게 사실상 여러분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부자 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경매를 결합해 보세요. 더 싸게 샀지. 1, 20%라도. 그죠? 그건 남들보다 더 빠르겠지. 수익도 더 높고. 안 그렇습니까? 이 방법 안 좋아요? 기초반에서는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초반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아직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잡기술을 막 시도하려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기 능력치는 아직 잡기술 쓸 단계가 아닌데 잡기술 쓴 단계를 그냥 제가 아예 애초에 정해버릴게요. 그냥 3개 정도를 아파트 거래해보기 전께는 하지 마세요. 그냥 뭔가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한 개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실패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거에서.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개를 하고 싶으면 자기하고 약속을 해. 자기 규율을 잡고 나는 아파트 3개를 매매해보기 전까지는 다른 거 안 할 거야. 여기에 총력을 기릅니다. 그러면 경매가 여러분 놀랍지만 주가 실전반이 바로 1시간 뒤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숙제를 잘해 오셔가지고 이제 내는 겁니다. 안 잘해 오셨으면 제가 안 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전국에 나와 있는 물건이 매주 월, 화, 수에 많이 몰려 있어요. 금요일 날 가끔 하나씩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물건이 전국에 나와 있으면 많아봤자 10,000개 되겠습니까? 그죠? 그죠? 200개 이하야. 그러면 전국에 나와 있는 걸 다 맞춰보는 거예요. 금액을. 그러면 최근 추세상으로 낙찰가를 못 맞추실 것 같으세요? 이게 못 맞추기가 더 어렵다고요. 이게 컴퓨터보다 더 정확해져요. AI는 그냥 통계적으로 돌리는 거지만 한국인 그 사람은 뭘 느낄 수 있냐면 아, 이 지역은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 지역은 안 좋아하는구나. 이게 느껴지거든. 감정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맞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걸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국에 있는 걸 싹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 실전반에서 여러분 이 뒤에 이제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할 때 이번 주에 물건 가격 조사 다 해보신 다음에 그거 보고서를 딱 쓰신 다음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나는 이번 주에 나온 전국 물건은 다 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기의 값어치가 굉장히 높아져요. 뭔가 이룬 거잖아, 사실은. 사실 큰 성취가 아니라 먼지 같은 성취를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는 거. 그래서 저는
기초반에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립니다. 검색을 매각기를 지정을 하는 거야. 내가 오늘 검색을 했잖아요. 그럼 내일 거 아파트로 검색을 하는 거야. 내일 거. 지금 날짜가 언제야? 12월 2일이네.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빠른 거 검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일, 4일 거. 12월 4일 거를 검색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아파트 해놓고 내가 내 돈의 규모가 있겠지. 내 돈의 규모. 내가 지금 현금이 1억 있어, 2억 있어, 5천 있어, 3천 있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출은 한 70, 80으로 가정을 해. 아마 사업자처럼 하시는 분들은 그냥 60으로 가정을 하시고. 그리고 최대가를 자기 돈 이하로 적어 놓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해볼게요. 2억의 낙찰을 받았어. 그럼 내가 대출을 70 받을 수 있다 칩시다. 그러면 6천 빼면 되잖아. 1억 4천이지? 그죠? 그러면 2억짜리면 내가 6천 들고 있는 겁니다. 맞죠? 맞아요? 괜찮아? 1억짜리면 3천 정도 들고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실거주고려야. 두 번째는 갭 투자를 하고 싶어. 갭 투자. 갭 투자는 전세가하고 차이를 보는 거잖아요. 전세가 차이. 근데 내가 지금 대략적으로 내 지역을 알고 있어. 집값이 3억이면 보통 전세가 한 2억 3천, 4천 이 정도 돼. 그럼 내 돈 6천 필요하잖아. 6천. 오케이? 근데 이거보다 더 줄어져 있는 지역도 있거든. 요 정도 같은 데 가면 2천, 3천이면 되는 데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2천, 3천이면 되는 데는 사실상 경매로 20%를 싸게 받아버리면 거의 무피가 됩니다. 전세 바로 받아버리면 돈이 안 들어요. 남거나. 이게 없다고 생각하기 막 사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기초반에 적으니까 못 믿어 못 믿어. 국내 유통시장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좀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이버 카카오에 그 이모티콘 같은 거 만들어서 맨 1위로 올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면 여러분이 다 사주셔가지고 그런 거를 유통하고 기획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제 친구분은 아닌데 저도 사업상 만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좀 친해져가지고 이제 애기 옷들을 1년 터울려가지고 다 넘겨주고 하면서 되게 좋아진 사이가 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경매 이렇게 얘기하면 사기라고 해요. 사기 계속 아직도. 그래서 제가 지금 열이 받아가지고 서울 아파트 니 지금 사고 싶잖아. 내가 진짜 네가 시장에서 부동산에 나오는 것보다 20% 싸게 사는 거 보여줄게. 내가 그래서 지금 계속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폐찰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2등이네 지금. 그래서 이쪽으로 받으면 이제 그 사람한테 그걸 해주면 그 사람 이제 믿겠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도 경매 쪽으로 조금 모아갈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왜 가르쳐주고 싶냐면 그 사람은 현금이 너무 많이 돌아요. 계속 한 매월 현금이 한 2, 3천씩 계속 돌고 있는데 그리고 쌓아놓은 현금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부동산으로 바꾸고 주식으로 바꾸는지는 한쪽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안 돼. 참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모든 사람들 경매하면 안 돼. 그럼 여러분 듣는 사람 말고 하지 마. 그냥 주변에 얘기하지 마세요. 입 닫아. 알겠지? 지금도 이미 지금도 너무 많아 아는 사람이 와 진짜 10년 전만 해도 경매하는 사람 없었어요. 이렇게 없었어. 지분 경매는 막 고수와 신하고 범접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다고. 지금 여러분 지분 경매 만만하잖아. 이걸 이렇게 만만하다는 인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용쌤이에요. 아니 유튜브에 갖고 맨날 뭐 니도 할 수 있다, 니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분 경매 지금 지분 경매가 신권에 낙찰돼. 미친 거 아니에요? 4, 5회 유찰돼야 되는데 지분 경매가 신권에 낙찰돼요. 미친 거야 이거는. 그거 해결할 수 있어서 받으신 거 맞나? 참 안타까워요. 해결 못 하실 것 같은데. 그게 누가 사주겠어요? 지분 경매를 100% 가게 가져가신 분들 정말 다시 한번 존경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시는지. 그러니까 낙찰, 폐차를 자꾸 하더라도 안 들어가. 네, 고수들은 그럼 수익을 못 내겠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여간 지금 경매가 너무 대중화됐다. 또 곁다리로 갈 뻔했네. 돌아와. 임정권님까지 크크크 했어 지금. 이거 많이 웃긴 거야 이거 지금. 응? 그러니까 다시 검색 돌아옵니다. 조건 3개 얘기했죠. 갭투 할 사람, 실거주 할 사람. 실거주 할 사람은 지금 주택 생각하셔야 되고, 주택은 대출이 80, 무주택이면 80까지 나옵니다 지금. 나와요 그냥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면 돼.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스타벅스 정도는 다 알바 하잖아. 그 정도면 나와야. 월 200 못 받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사실은. 그다음에 갭 투자를 할 사람은 전세가하고의 율을 생각하셔야 돼. 전세가 율을. 그리고 이거를 지금 매매 사업자나 임대 사업자로 지금 사업처럼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초보자지만. 초보인데 지금 여러분이 많은 걸 저질러 놓으신 분들이 띵디님처럼 기본부터 주부한테 배워보고 싶어 하고 들어오신 분도 있어 지금. 만약에 세 번째 항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계대출은 50에서 60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 문재인 말기 때 생각해봐요. 매매사 대출 아예 안 됐잖아. 법인 대출도 아예 안 되고.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겠죠? 좋아요. 정리 좋아요. 너무 정리 좋아요, 선생님. 100점 드립니다. 100점 드릴게요. 대출이 무서워요.
투자자는 대출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대출을 감당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출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출을 이미 해놔서 그래. 안 해놓은 사람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어떤 거냐면 자기 생활비 쓰고 남는 돈 정도가 전부 다 이자나 원리금으로 들어가는 거 괜찮습니다. 그거. 자산이 늘고 있는 거니까요. 그건 괜찮아요. 다만 먹고 살 게 없을 정도로 해보신 분도 있어요. 자기가 200 버는데 200이 나가버리면 뭐 어떻게 계속 이제 카드 돌려막기 하는 거지. 리볼빙으로 사람 죽는 거예요, 그거. 그게 다시 자기 갖고 있는 자산이 어디로 나와요? 우리한테 경매로 나와요. 그거 잘한 겁니까? 아, 그런 거 잘 못한 거예요. 자산을 지키려고 하는 건 잘한 거야. 지키려고 하는 대출은. 그런데 이거를 경매에 넘기게 만들어버리는 대출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하면 할수록 돈이 없어지네? 아니, 돈은 좀 없어도 괜찮아. 사실 돈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은 정부가 자꾸 우리 눈치 못 채게 풀어가지고 양을 늘려놓습니다, 총량. 이런 걸 통화량이라고 하는 제도를 나중에 조금 공부를 하시면서 알게 되면 M1, M2, M3를 알게 돼요. 깊이 할 필요도 없어. 통화량은 점점 커진다. 이것만 이해하세요. 그러면 그 용례를 어떻게 하냐면 80년대 쓰는 사람들이 쓰는 3천만 원과 지금 사람들이 쓰는 3천만 원의 가치가 너무 다르다라는 인식은 머릿속에 들죠? 강남 아파트 분양가가 3천만 원일 때 미쳤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희 작은아버지는 그걸 지금 갖고 계시지만 반포주공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대치동 음마나 이런 거. 그거를 아예 안 팔고 그냥 갖고 있어 버리는 거야. 근데 분양가가 3천, 1,500 이랬다고요. 지금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10억, 20억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들어오는 현금을 돌리는 것도 능력이야. 근데 그것도 능력이니까 스마트 스토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지. 마케팅이나 여러분이 뭔가를 뭐 바느질이나 어느 정도 그런가? 애견이나 뭘 해야 돼 아무튼. 소행님 막 그런 거 저지르고 다니시잖아. 그 현금을 잘 모으시는 분들이고. 이제 그걸 갖고 뭐 하셔야 되냐면 그걸 갖고 자산으로 자꾸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5분 남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잔금 납부 두 개 서류, 매각 허가 결정문하고, 그 다음에 대금 완납 증명원, 요거 가지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를 할 때, 여기 나오는 등록면허세에 드는 7,200원은 나중에 셀프 등기 서류에 들어있는 등기 신청 수수료에 나와 있는 3,000원과 달리 두 번 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이거는 입찰 특강 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안 해봤으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입찰 특강 때 인기는 좋지만, 이걸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 그래서 저는 두 개로 나눠. 그냥 취득세 낼 때 내는 등록면허세랑 등기 신청 수수료 낼 때 내는 말소 등기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둘 다 해야 되는 거다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해서 알려드렸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게요. 왜냐면 기초반 때 이것만 한 4번 정도 한 적이 있어요. 4강, 4강. 그래도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 아시겠죠? 10, 100, 1000, 1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2분의 1로 나눴을 때 1, 5, 50, 500이 된다고요. 근데 제가 가르쳐 드린 것 중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기준점. 기준점. 자, 내 돈 1억을 넣었어요. 매월 얼마가 순수익으로 들어오면 잘한 투자예요? 예, 나오네. 12% 100만 원. 1억 넣었을 때 1200만 원이잖아. 12%가. 그럼 매달 100만 원씩 나오면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이익이에요. 이자 나가는 돈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역산해 보셨지. 그럼 계산 먼저 해보자. 그럼 내 돈 5천 들어갔어요. 5천 들어가는 경우 많잖아. 이번에 군산 하나시티 여기 들어가실 분들은 3천에서 5천 처음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12%가 굉장히 넘게 나오잖아, 월세가. 거기 지금 막 5천에 30? 3천에 한 60, 80, 70 이렇게 나오던데. 그러면 보증금 2천 내가 받아버리고 나면 내 돈 거의 안 들어갔는데 나오니까 수익률로 계산하면 2, 30%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는 월세 놓으려고 들어가면 좋으실 것 같아. 네, 제가 뒤에 가서 하나씩 설명을 했지만, 자, 가. 이런 걸 찾으면 유익하예요. 그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데 오피스도 아니고 아파트야. 근생도 아니고. 그럼 진짜 대박인 겁니다. 잘 찾은 거예요. 사람 단지도 옆에 있고. 좋아. 가볼게요. 내 돈 5천 넣었어. 그럼 얼마가 남으면 돼? 내 손에 한 달에. 50 남으면 돼. 이게 계산법을 계속 머릿속에 익히라니까. 50, 50. 그럼 내 돈 1,000 들어갔어. 1,000. 1,000. 그럼 얼마 남으면 돼요? 어? 그렇지. 10만 원. 이렇게만 계산하면 돼. 그러면 내 돈이 무피야. 그럼 얼마 남으면 돼?
뭘 계산을 해? 빵원지. 야, 내 돈 안 들어왔으면 돈 안 남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자, 참 이 사람들이 돈도 하나도 안 내고 돈을 먹으려 그러네. 물론 무피 나면 좋죠. 좋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 그러니까 무피 투자가 왜 좋냐?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월세가 3, 40이라고 나왔다. 이거는 퍼센트로 치면 3, 400% 수익률을 실현한 거예요. 돈을 하나도 안 넣었는데 30% 남으니까. 다시 내 돈 5천 들어가면 얼마 남아요? 50만 원. 내 돈 1,000만 원 들어가면 10만 원 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리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살짝 설명했지만 어떻게 돼요? 입찰 보증금을 만약에 지금 선에서 낸다면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7천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7,700인가 였잖아요. 770 들어갔어. 770 들어가서 잔금을 내가 1억을 썼어. 1억. 1억을 썼으면 770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1억 썼으니까 나중에 갖고 1억까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걸 전세를 1억 넘게 받아버리거나 아니면 월세를 그냥 한 3천에 3천에 얼마 줄까요? 3천에 한 60 정도 받아. 그죠? 3천에 60 정도, 5천에 60인가? 3천에 60인가? 3천에 60 정도 받아요. 그리고 난 대출을 받아. 그럼 1억의 대출 때에 따라서 사업자면 5, 60, 70은 나온다 칩시다. 그러면 내 돈은 총 3천 들어갔죠? 3천? 맞죠? 근데 3천 들어간 것 중에서 나는 3천을 지금 받았지? 맞잖아. 그러면 돈 들어간 거는 없죠. 취득세 좀밖에 없잖아, 취득세. 근데 이자는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 내가 한 4%나 5%로 받을 수 있으면 7천에 4% 5% 계산을 해보는 거야. 맞죠? 3억 정도 받으면 지금 120 정도 나온다 그랬어. 그러면 1억 5천쯤 받으면 60만 원 나오네. 그죠? 근데 그거의 반 정도잖아. 7, 8천이면 7, 8천 받으면 얼마 나오는 거야? 30만 원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를 60, 저기 월세를 60만 원 정도 받으면 매월 3, 40 플러스 되잖아. 내 돈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이러면 3, 400% 수익률 아닙니까? 계산 잘했어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들이 경매할 때 왜 계산을 이렇게 하고 들어가냐면 이렇게 계산을 하고 들어가면은 내 돈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매달 현금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있잖아요. 이렇게 한 10개만 만들어 보시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제 낙찰이 될지 안 될지가 고민이죠. 예? 그렇죠. 이거 생각 잘하신 거예요. 그걸 팔려고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지금은 안 팔립니다. 한꺼번에 지금 아파트가 몇 개가 나왔어, 지금. 거기가. 30개씩 3번 경매 나왔잖아. 그러니까 100개는 나왔잖아. 시장에 한꺼번에 100개가 풀린다고 생각해봐. 이게 팔릴까? 아, 이게 팔리기 어렵지. 완전 많이 깎아쳐야지. 제일 싼 거부터 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월세 준다고 생각을 하라고, 그냥. 갖고 가. 임대사업자 내. 10년 들고 가십시오. 두세 개 받아가지고. 아시겠죠? 그럼 두세 개 받았으면 벌써 여러분 무피 투자에서 60, 70을 실현하는 것이는 거면 여러분 생활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60, 70이면 그래도 용돈 정도 나오잖아요. 맞죠? 저런 아파트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나오시면 가져가시라고요. 나오시면. 근데 뭐 받을 수 있는 건 여러분이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도 보여드릴게요. 5분 남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잔금 납부 2개서 이거는 다시 다음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기초반 때 계속 반복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여드리고 얘기한다고 해서 기억에 남지 않아요. 넘었나요? 알겠습니다.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겠군요. 네. 어, 제가 이거 보기까지 좀 빨리 넘겼죠. 녹화를 위해서 이랬고요. 다음 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뤄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오늘은 녹화를 그래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주거 실전반 계신 분들은 주거 실전반에서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또 복습 계속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